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지난 주말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달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8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9월 달에도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 안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 시장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0.88% 올라갔고요. 다우존스도 0.69%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23%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인덱스가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잖아요. 잭슨홀에서 금요일날 페드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 내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에 미쳤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연준 의장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마지막 비디오 클립에서는 연준 의장의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만 자막 작업해서요.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 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지난 2013년, 2014년에 페드가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발견됐는지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지금부터 소개될 종목들이 빅 위너였다.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주식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언제 빅 위너가 됐냐면 지난 2013년, 2014년에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요. 지금 현재도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다라고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시작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말까지는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줄일 것이다. 테이퍼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CNBC의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주식 종목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주식 종목들이냐면 지난 테이퍼링 기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주식들이죠. 2013년에는요. 테이퍼 탄트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언급하면서 이제 시작이 발작을 보였다. 탄트럼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 발작을 얘기하고요. 그때 이제 2013년에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한다는 그 소식만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좀 발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때 이제 패닉이 일어나면서 본드를 셀 오프하는, 그러니까 본드를 다 던졌다는 거죠. 자, 본드는 이제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산 매입을 줄인다는 것은 연준이 이제 채권을 더 이상 많이 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본드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던 채권을 다 던져버렸다. 그렇게 되면 본드가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본드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본드의 일드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이라는 위험성 자산의 매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페드의 의장인 제롬 퍼월이 이번에 인디케이트 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했다. 좀 힌트를 줬다는 얘기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마도 연준이 이지머니 폴리시라는 것은 이제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2020년 말까지는 조금 줄일 것이다라는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이제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스크린을 가려냈다는 거죠. S&P 500에 속해 있는 주식 종목들 중에서 지난 2014년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은요, 20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발표는 2013년에 했지만요. 따라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을 가려냈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마켓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60% 이상 바이 레이팅을 주는 그런 종목들만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12개월 안에 10% 이상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뽑아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지난 테이퍼링이 발생했을 때 82.6%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 중에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69.6%입니다. 그리고 31.1% 정도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일렉트로닉 알츠입니다. 지난 테이퍼링이 발생했을 때 79.5%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바이 레이팅은 62.5%,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면 2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은요, 보시면 MU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테이퍼링 기간에 52.8% 상승을 했고요.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 중에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전문가는 81.8%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62.6% 정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버르텍스라는 기업도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는 제약 회사인데요. 52.6% 지난 테이퍼링 기간에 올라갔고요. 63%의 전문가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앞으로 30% 정도 12개월 안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램 리서치도 보이네요. 44.3% 지난 2014년에 10개월 만에 상승을 했고요. 현재 바이 레이팅은 65.4%, 주가의 상승 여력은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페이스북도 보이네요. 지난 테이퍼링 기간에 37.1% 상승을 했고요. 매수 의견은 70.2%, 주가의 상승 여력은 14.1%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도 보입니다. 애플은 36.7%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상승을 했고요. 매수 의견은 62.8%, 주가의 상승 여력은 11.1%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이 지난 테이퍼링 기간에 잘 나갔는데요. 그렇다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고 우리가 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차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의 장기적인 차트입니다. 한 20년, 30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2013년에 탄트럼이 있었다 그랬죠.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은 어디가 탄트럼인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면서 채권을 던지고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하는 일이 발생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그런 순간적인 탄트럼이라든지 주가의 폭락은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건전한 투자를 했을 때 결국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파일을 제출했다. 이번에 왜 파일을 제출했냐면요. 텍사스에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파일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많이 좀 관심이 가는 기사죠. 자, 살펴보시면요. 테슬라가 이번에 애플리케이션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에 승인 신청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 승인 신청은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를 누구한테 판매하냐면 기업이 아니고요. 리테일 마켓이니까 우리와 같은 소비자한테 판매할 계획이고요. 자, 이번에 어디를 통해서 판매하냐면 새롭게 만들어진 서브시디어리 자회사를 얘기합니다. 테슬라 밑에 속해져 있는 자회사, 그리고 이름은 테슬라 에너지 벤처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요. 테슬라는 이번에 주 정부에 있는 그리드 오퍼레이터니까 텍사스 주 안에 있는 전력망을 운영하는 이 업체한테 얘기를 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가 두 개의 굉장히 커다란 250메가와트짜리 배터리 두 개를 설치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요. 오스틴에 있는 새로운 공장에 설치를 한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휴스턴 역시도 텍사스 주 안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를 판매하게 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전력망을 통해서 끌어다가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가 직접 만들고 있는 홈 배터리를 통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테슬라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인디비주얼 텍사스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거주자들은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솔라 판넬에서 나오는 전기를요, 판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파일링이 아마도 이제 11월 정도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벤처는 스탠드 아웃 할 것이다. 궁계 일액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120개가 넘어가는 기업에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회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는요, 전기 회사로 다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혁신적인 모습은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아마존과 엮이게 되면 그 기업은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에서도 비슷한 스토리가 발견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펌이라는 기업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식 분석 끝판왕에서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어펌의 주가가 무려 35%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시죠? 자, 어펌이 30% 이상 올랐다. 애프터 아워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를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어펌을 선택했다. 뭐를 위해 선택했냐면요. 아마존은 지금까지 Buy Now, Pay Later 옵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할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할부 결제 서비스를 어펌을 통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제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회사는요. 지금 일부 고객을 상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몇 달 안에는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어펌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대규모의 고객을 많이 확보한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펠로톤 그리고 월마트와 이미 파트너십을 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대어를 낚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로 즐거운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이게 바로 이제 할부 결제 서비스잖아요. 할부 결제 서비스를 하면서 인트레스트 그 이자를 붙일 것인지 안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할부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도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 그들은 이자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펌 입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펌에 대해서 알아본 김에요. 나머지 핀테크 관련된 소식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기업은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에게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8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제 좀 폭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를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요.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업스타트의 CEO인 데이브 기루와드가 얘기하기를요. 그는 굉장히 좀 놀랄 것이다. 쇼크를 받을 것이다. 만약에 2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업스타트와 함께 일하고 있는 뱅크, 은행 그리고 신용조합이 만약에 수백 개에 이르지 않으면 굉장히 좀 쇼크를 먹을 것이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요.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뭐냐면요. 미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협상하고 있는 계획, 플랜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은행들과 향후 그 계획을 위해서 협상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업스타트는요. 지금 25개의 은행 그리고 크레딧 유니언과 일을 하고 있다. 크레딧 유니언은 신용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요. 이 숫자는요. 상장 당시에는 10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0개밖에 되지 않았던 협력사가 지금 25개의 뱅크 그리고 크레딧 유니언으로 확장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년 정도 흐르면 몇백 개로 이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 주냐면요. 지금 확장의 기회가 굉장히 커다랗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시장은요. 얼리 스테이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초기 단계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한 초기 단계냐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랜딩 서비스, 그 대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대한 오퍼튜니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어플리커블하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체 신용 시장에서 대출 시장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수조 달러에 이른다라고 기사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CEO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확장세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업스타트라는 기업의 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 거고요. 그의 맛이 말아떨어질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스퀘어인데요.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스퀘어의 혁신적인 스토리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스퀘어가 캐시 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캐시 앱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스퀘어의 그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 덕분에.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죠. CEO인 잭 도시는요. 비트코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중심에 된
디비전, 플랫폼 하나를 개발한다라고 여러분들께 기사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합니다. Decentralize라는 것은 이제 탈중앙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Decentralized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Exchange라는 것은 거래소죠.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스퀘어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되고 있는 Decentralized Exchange는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죠. 물론 블록체인이 있어야 이제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이 없이 이제 개인들 간의 거래가 가능해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는요,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유니스왑 그리고 수시스왑이라는 거래소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는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거래소가 이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잭도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퀘어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그 차별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그의 야망을 표시를 하고요.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래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데터마인드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결정을 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플랫폼을 오픈할 건데 이 플랫폼은 Decentralized Exchange for Bitcoin이다.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적인 그런 거래소를 만들 것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퀘어가 보여주고 있는 혁신적인 모습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개의 핀테크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기사 하나만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주는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쇼피파이는 더 이상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핀테크 쪽에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번 기사를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요, 이번 기사에서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First Era라는 것은 첫 번째 시대를 얘기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각 상인들이요, 그들의 그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던 것이 첫 번째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쇼핑의 두 번째 시대가 도래를 하죠. 바로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 나타나면서 이제 독점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많은 상인들이 그들의 웹사이트를 포기하고요. 아마존에 흡수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대가 개막이 됐다고 하고요. 이 세 번째 시대는 다른 말로 소셜 커머스 에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커머스라는 단어 이제 좀 익숙하시죠?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셜 메디어 플러스 커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냅챗이라든지 이러한 소셜 그 메디어를 이용해서 드디어 이커머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기를요. 소셜 커머스 에이지는요. 다른 말로 쇼피파이의 에이지다. 쇼피파이의 시대가 드디어 개막이 됐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소셜 커머스의 시대가 쇼피파이의 시대랑 같은 동의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냐면 틱톡이라는 거대한 소셜 메디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쇼피파이는요, 틱톡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스냅챗, 그리고 핀터레스트까지 두루두루 파트너십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셜 메디어를 통해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요, 지금 쇼피파이랑 연결이 돼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쇼피파이는요, 차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인들이 만약에 이러한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냅챗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인 활동을 할 때요, 어떠한 요금도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메디어 쪽에서도 컷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매출 일부분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쇼피파이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페이먼트를 통해서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쇼페이라는 것인데 이 쇼페이에 통해서 이제 결제가 진행될 때 그냥 수수료만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로 낼 때, 뭐 마스터카드로 낼 때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페이먼트 수수료만 받으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결성하는 것은요, 소셜 플랫폼에 있어서도, 소셜 메디어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많은 그 상인들, 리테일러들이 이런 소셜 메디어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광고를 끌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윈윈윈이 되는 거죠.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파티들이 다 이득을 얻는 굉장히 건강한 파트너십이 결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셜 메디어 채널들은요,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셀즈 앤 마케팅 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의 상인들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구글에
올해 그들의 그 온라인 샵을 개설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한 해 만에 미국 쪽에서만요 76%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규모가요 무려 전년 대비 270% 정도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18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반 이상이요 지금 소셜 메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 역시도 28%나 된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잠재력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 넘버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판매 실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쇼피파이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릴 텐데요. 앞에서 제가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그 스피치 내용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아마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은 기사를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직접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은 얘기를 듣고도 해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하시고 해석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투자의 스트레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조금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period from 1950 through the early 1980s provides two important lessons for managing the risks and uncertainties we face today. The early days of stabilization policy in the 1950s taught monetary policymakers not to attempt to offset what are likely to be temporary fluctuations in inflation. Indeed, responding may do more harm than good, particularly in an era where policy rates are much closer to the effective lower bound even in good times. The main influence of monetary policy on inflation can come after a lag of a year or more. If a central bank tightens policy in response to factors that turn out to be temporary, the main policy effects are likely to arrive after the need has passed. The ill-timed policy move unnecessarily slows hiring and other economic activity and pushes inflation lower than desired. Today, with substantial slack remaining in the labor market and the pandemic continuing, such a mistake could be particularly harmful. We know that extended periods of unemployment can mean lasting harm to workers and to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economy. History also teaches, however, that central banks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inflation due to transitory factors will fade. The 1970s saw two periods in which there were large increases in energy and food prices, raising headline inflation for a time. But when the direct effects on headline inflation eased, core inflation continued to run persistently higher than before. One likely contributing factor was that the public had come to generally expect higher inflation, one reason why we now monitor inflation expectations so carefully. Central banks have always faced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transitory inflation spikes from more troublesome developments, and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o so with confidence in real time. At such times, there is no substitute for a careful focus on incoming data and evolving risks. If sustained higher inflation were to become a serious concern, the FOMC would certainly respond and use our tools to assure that inflation runs at levels that are consistent with our goal. Incoming data should provide more evidence that some of the supply-demand imbalances are improving, and more evidence of a continued moderation in inflation, particularly in goods and service prices that have been most affected by the pandemic. We also expect to see continued strong job creation, and we'll be learning more about the Delta variant's effects. For now, I believe that policy is well positioned. As always, we are prepared to adjust policy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That brings me to
A concluding word on the path ahead for monetary policy. The committee remains steadfast in our oft-expressed commitment to support the economy for as long as is needed to achieve a full recovery. The changes we made last year to our monetary policy framework are well suited to address today's challenges. We have said that we would continue our asset purchases at the current pace until we see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ward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measured since last December when we first articulated this guidance. My view is that the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est has been met for inflation. There has also been clear progress toward maximum employment. At the FOMC's recent July meeting, I was of the view, as were most participants, that if the economy evolved broadly as anticipated, it could be appropriate to start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this year. The intervening month has brought more progress in the form of a strong employment report for July, but also the further spread of the Delta variant. We will be carefully assessing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risks. Even after our asset purchases end, our elevated holdings of longer-term securities will continue to support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The timing and pace of the coming reduction in asset purchases will not be intended to carry a direct signal regarding the timing of interest rate liftoff, for which we have articulated a different and substantially more stringent test. We have said that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its current level until the economy reaches conditions consistent with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reached 2% and is on track to moderately exceed 2% for some time. We have much ground to cover to reach maximum employment, and time will tell whether we have reached 2% inflation on a sustainable basis. These are challenging times for the public we serve, as the pandemic and its unprecedented toll on health and economic activity linger. But I will end on a positive note. Before the pandemic, we all saw the extraordinary benefits that a strong labor market can deliver to our society. Despite today's challenges, the economy is on a path to just such a labor market, with high levels of employment and participation, broadly shared wage gains, and inflation running close to our price stability goal. Thank you very much.